안녕하십니까. 9주차 비대면 수업 특수교육학개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서장애 아동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정서장애 아동의 정의, 정서장애의 분류, 정서행동장애 원인 및 출현율, 정서행동장애 아동의 판별 및 검사, 정서행동장애 아동의 특성, 정서행동장애 아동의 이론적 모델적 접근, 정서행동장애 아동의 사례 순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정서행동장애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장애인들의 특수교육법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지적, 감각적, 건강상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심한 정서행동장애는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장기간 동안에 희한하게 나타나며 교육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능과 감각 그리고 건강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의 무능력, 또래 및 교사들과 만족스러운 대인관계 형성하거나 유지하지 못함, 정상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냄, 일반적으로 만연된 불행이나 우울한 기분, 개인 문제나 학교 문제와 관련된 신체 증상이나 두려움을 나타내는 경향. 두 번째로는 심한 정서행동 장애는 정신분열증을 포함합니다. 심한 정서행동 장애를 가진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부정의 아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핍 과잉행동 장애의 DSM-5 진단 기준의 정의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발달 수준에 맞지 않고 부정하게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주의 산만 증상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이상의 경우에 이러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업, 일, 기타 활동 중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부지한 실수를 자주 한다. 과제 수행이나 놀이 중 주의 집중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자주 갖는다. 대놓고 이야기하는데도 듣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자주 있다. 지시를 따라오지 않거나 학업, 심부름, 업무를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과제나 활동을 조직적으로 하는 것에 곤란을 자주 겪는다. 지속적으로 정신을 쏟아내는 일을 피하거나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자주 있다. 과제나 활동에 필요한 것을 자주 잃어버린다. 예컨대 숙제, 연필, 책 등 외부 자극에 의해서 쉽게 주의가 산만해진다. 일상적인 일을 자주 잊어버린다. 과잉행동 A에서 F까지 충동성은 이제 G부터 I까지 이런 증상이 6가지 이상인 경우 17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5가지 이상인 경우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봅니다. 손발을 가만두지 않거나 자리에서 꼬무락거린다.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주 자리를 뜬다.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달리거나 혹은 기어오른다. 성인은 안절부절 못함을 의미하고요. 조용하게 놀거나 레저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쉴 새 없이 활동하거나 혹은 마치 모터가 달린 것 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질문이 끝나기 전에 대답해버리는 경우가 자주 있다. 차례를 기다리는 것을 자주 어려워한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중단시키거나 무턱대고 끼어드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12세 이전에 있어야 하고 적어도 2군데 이상, 예컨대 학교나 가정에서 존재한다. 사회활동, 학업, 직업 기능의 방해 혹은 질적 저하의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조현병의 경과 중이거나 혹은 기분장애, 불안장애, 해리장애, 성격장애, 물질 급성 중독 혹은 금단에 의한 것이 아니한다. 행동장애의 분류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국제질병본부에서 나온 질적 분류를 살펴보면은 하위 범주와 세부 범주의 예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 과다성 장애는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과잉 운동적 품행장애로 세부 분류할 수 있고, 품행장애는 이제 가정형 품행장애, 비사회화형 품행장애, 사회화형 품행장애, 반항성 장애로 분류가 되고요.
혼합형 품행정서장애는 우울형 품행장애, 기타 혼합형 품행정서장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기 발병형 정서장애는 아동기 분리불안 장애, 아동기 공포성 불안장애, 아동기 사회성 불안장애, 형제간 적대장애, 기타 아동기 정서장애로 분류해 볼 수 있고요. 아동기 청소년기 발병형 사회성 기능장애는 선택적 함구증, 소화기 반응성 애착장애, 소화기 탈억제성 애착장애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틱장애에는 이제 일과성 틱장애, 만성운동, 음성 틱장애, 뚜렛 증후군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소화기 및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기타 행동 및 정서장애는 비기혈성 인후증, 비기혈성 유분증, 섭식장애, 이식증, 상동증적 운동장애, 말더듬, 언어혼란증, 기타 정서 및 행동장애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퀘이의 양적 분류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품행장애는 이제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 자기 통제 부족, 불복적 행동, 대인관계 결함, 방해와 같은 행동 증후 및 특성을 살펴볼 수 있고요. 사회화된 공격 행동으로서는 심한 공격적 행동, 또래에게 인기 있음, 비행 하위 문화의 규정과 규칙 준수, 또래 집단 내에서의 비행 현상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의력 결핍 및 미성숙 행동으로서는 짧은 주의집중, 미성숙과 관련된 퇴행행동, 충동 통제와 좌절, 사고과정에서의 문제 경험 및 사고감정 조절 및 사고과정 산만성, 시각청각 자극의 조직과 해석에 어려움이 있고 감정이 쉽게 변하여 무력감을 나타내는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안, 위축 행동으로서는 열등감과 낮은 성공 기대, 자기의식적이고 과민 반응, 불안 및 우울증에 빠져 있음, 다음과 불안 증상을 보이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습이나 사회활동에 참여하기가 꺼려하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 정신병적 행동으로서는 자신과 현실에 대한 손상된 태도로 인한 심각한 상태의 문제행동, 환상과 망상, 자기학대 행동, 주제와 무관한 말하기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잉 행동으로서는 끊임없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과다 행동, 글씨를 썼다가 지운 행동 등을 반복하는 긴장, 성급하고 파괴적 행동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주의력, 우울증, 사회화된 공격, 과잉 행동을 그림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정서행동 장애의 원인 및 출현율을 살펴보자 합니다. 먼저 생물학적 원인으로서 일반적 유전이나 생화학적 요인,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유기체, 또 신진대사 등의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동의 쉬운 아동, 까다로운 아동, 더딘 아동으로 기질적 요인을 나올 수 있는데 이때 까다로운 아동이 청소년기 행동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환경적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가족 요인으로서 어린 시기에 부모와 아동 간의 관계를 통해서 행동한 법을 배우게 되고 부모가 자녀 욕구에 민감하여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면 자녀는 긍정적 행동 특성을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 행동 특성을 보입니다. 두 번째 학교 요인을 보면 학령기 이전에 정서적 문제를 보이는 아동도 있지만 입학 후에 학교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서 정서 행동 장애를 일으키는 아동도 있습니다. 세 번째 문화적 요인으로서 생물학적 요인을 가지거나 그렇지 않은 아동이 가정, 이웃, 학교, 지역사회가 위험 요인에 노출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출현율을 살펴보면 출현율은 대부분의 다른 장애와 같이 이하보다 남아가 높은 출현율을 보입니다. 최근 2016년 교육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정서행동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 아동은 2,221명으로 전체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2.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서행동 장애 아동의 판별 및 검사 부분입니다. 먼저 선별검사인데요. 크게 아동행동 체크리스트 검목표, 행동평정 프로파일, 행동장애 종합 선별검사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아동행동 체크리스트 검목표는 4세 17세까지 부모, 교사가 아동의 사회적 적응 및 문제행동을 설문 형식으로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정서행동 문제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적응 능력의 평가도도 평행하고 행동평가 척도의 구성으로서는 사회능력 척도와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사회능력 척도는 두 개의 학업수행 척도와
총 사회능력 점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는 112개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항목이 11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3정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동평정 프로파일은 개별적으로 또는 몇 개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6개 하위 검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교사 평정 척도는 4점 척도로 평가는 3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은 3가지 학생 평정 척도, 가정, 학교 또래에서 진위 문제에 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행동장애 종합선별검사는 현재 정서, 행동장애 아동을 선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가장 체계적으로 개발된 도구입니다. 아동이 초등학생일 때 실시하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1단계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내재적 및 외연적 행동 영역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교사가 결정적인 사건과 빈도를 평정하며 3단계에서는 특수교육 전문가가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사적 검사로서 러시아 검사, 주제 통합 검사, 투사적 검사로 인물화 검사가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 검사는 10장의 잉크 반정 카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을 보고 이에 따라 수검자의 다양한 성격 특성을 반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제 통합 검사로서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선정된 20개의 카드를 2회에 걸쳐 실시합니다. 인물들이 등장하는 모호한 내용의 그림 자극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구성해보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대인관계의 역동적 측면을 파악합니다. 세 번째, 투사적 검사로 인물화 검사는 아동에게 남성, 여성, 나이 모습을 그리도록 하게 하고요. 정서행동 장애 아동은 정서행동 장애와 관련 있는 증세, 찌푸린 얼굴, 삐뚤어진 신체 부위를 더 많이 그리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접적인 행동 관찰 및 측정 부문인데요. 교사는 직접적인 관찰 기법으로 행동 분석 기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잘 훈련된 교사는 다양한 문제 행동을 계수하여 정확히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장면에서 행동은 비율 또는 빈도, 지속시간, 반응시간, 형태, 크기 등과 같은 차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기능적 행동평가, 이것은 이제 기능 분석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아동의 행동의 기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표적 행동을 둘러싼 몇 개의 선행 혹은 결과 사건을 체계적으로 조작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서는 이제 정서행동 장애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능과 학업 성취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정서행동 장애 아동은 지능과 학업 성취 면에서 또래 일반 아동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예, 실제로 정서행동 장애가 심할수록 학교에서 학습 수행 능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적응 행동입니다. 정서행동 장애 아동은 외연화 행동과 내면의 행동으로 인해서 가정과 학교 등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겪는 문제는 신체적, 언어적으로 다른 사람의 복종을 강요하는 특성, 과도한 공격적 양상과 언쟁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래나 부모, 교사 등과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요. 기분 및 불안장애 같은 내면화 행동을 보이는 아동은 반사회적 아동보다 교사를 덜 방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회 정서의 특성을 보면은 정서행동 장애 아동은 정서적인 결함과 함께 화형론적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불안장애, 기본장애, 기타 장애 유형을 보면은 불안장애는 이제 범불안장애, 공포증, 강박장애, 섭식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선택자 한묵증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요. 기본장애, 양극성 장애, 우울증, 기타 장애는 반항장애, 조현병, 품행장애, 또래증후군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서행동 장애 아동 이론적 모델 접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체 생리학적 모델을 살펴면은 신체 생리학적 모델에서는 아동의 부적절한 행동의 문제나 원인이 개인의 유전적 요인, 신경 생리학적 요인, 아동의 길적 요인이 다양하게 기인한다고 봅니다. 표 9-7에 본 것처럼 정서행동 장애 아동에 처방되는 심리 약물이 다음과 같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각성제, 향정신질환제, 항우울제, 기분안정제로 분류해 볼 수 있고요. 각성제는 이제 리탈린, 아데랄, 덱서드린, 효과 부작용을 보면 아동의 주의집중 증가, 약물 복용 1시간 후에 효과가 나타나며 10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됩니다. 부작용은 두통, 복통, 초조함, 지나친 복용은 학습을 저하게 됩니다. 두 번째 향정신질환제는 리스페탈, 세로겔,
아빌리파이가 있습니다. 수일 내에 공격성 흥분, 환각이 줄어들고요. 복용 3, 4일 후에 사회성이 증가되며 2개월 내에 이제 사고장애가 감소가 됩니다. 부작용은 떨림, 어지러움, 주의집중 감소 및 체중이 증가하고 항우울제는 프로장, 졸로부트, 웰부트린 이펙스가 있습니다. 슬픈 정서가 감소되고 의사소통과 과제에 대한 주의집중이 증가합니다. 혼란스러움이 감소되고 부작용은 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선택적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의 경우에는 자살행동이 증가합니다. 급여 안정제로서 리튬, 데파코토, 토바맥스, 라믹탈이 있습니다. 불안정한 기분과 극단적 분노가 감소하게 되고요. 부작용은 약물 종류에 따라 다르고 리튬은 향경련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심리역동적 모델을 살펴보면요. 심리역동 모델에서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의 기대의 불일치나 이제 압력이 포함되어 생기는 갈등의 결과로서 정서적 성숙이 지체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이 모델의 근간 중재는 아동의 내적 갈등을 해결하여 건강한 발달을 돕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이제 개인이 발달 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에 고착되면 그 단계에서 성격적 적응은 어렵다고 하고 있고요. 에릭스는 대인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 각 단계에서 위기가 성공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그보다 낮은 단계 행동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므로 각 단계의 위기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림에 본 것처럼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단계의 고차에 근간 적응 문제가 있습니다. 구성기 출생에서 2세까지는 빈정거림, 논쟁적임, 탐욕, 욕심, 과잉, 의존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 학문기는 2세, 4세까지 열광, 기질발작 같은 정서 폭발, 충동적 규율과 과잉 통제된 행동을 보이고요. 남근기 4세, 6세까지는 성적 전세성 문제가 있으며 생식기, 사춘기 및 성인기까지는 자기도취 혹은 극심한 자기연민에 빠진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심리사회학자인 에릭슨의 그 발달 단계를 살펴보면 영아기는 신뢰에 대해 불안 단계, 다른 사람을 불신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영유아기 1세, 3세까지는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 단계, 자신에 대한 의심과 환경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놀이기는 3에서 5세까지 주도성 대 죄의식인데요. 독립적 활동을 방해하는 지나치게 발달된 양심, 과도한 죄의식이 또 하나의 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령기는 5세, 10세까지는 근면성 대 열등감의 단계로서 사회에서 적절하게 수행하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열등감과 무능한 느낌을 갖는 그런 문제가 보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정체감 대 정체훈련 단계로서 자신의 성적, 어, 민족적 혹은 직업적 정체감에 대한 의심이 있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태학적 모델 발표면요. 이 모델은 아동을 둘러싼 환경적 맥락 속에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아동만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전 생태계에 문제가 있으며 모두의 변화를 통해서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대표 주자가 이제 브론펜 브로너죠. 생태계 상황을 겹 혹은 체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시면은 K씨는 호탕하고 유머 감각 있는 아주 젠틀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5세 때부터 폭력과 폭언은 청소년까지 지적이 됐는데요. 아이들과 부인에게도 무차별적 폭력을 가해서 부인은 병원에 입원하는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은 술을 먹고 돌아와서 가족을 학대하는 수위가 술을 마시지 않는 날보다 상당히 높아져 갑니다. 이 아버지에게 폭력과 폭을 받으며 성장한 자녀들은 품행장애 진단을 받는 그런 사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행동주의 모델인데요. 행동주의 모델은 아동의 모든 행동은 환경에 의해서 학습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행동주의의 그 기본 관점은 행동이 강화를 받았을 때 그 행동이 증가하거나 지속되고 소고기법이 적용되면 행동이 감소하거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표 9-10에서 보면은 행동주의 모델을 적용한 교수 전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학급 규칙을 확인합니다. 학급 규칙 내용을 아동이 직접 소리내어 읽고 돌아가는 시간이 언제인지 확인시켜 주게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강화를 제공하는 이른바
행동계약서를 작성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탈 허용. 아동에게 선생님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기도록 합니다. 반 친구들에게 학습자를 나눠주는 시간을 통해서 아동이 자리를 이탈하여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자기 기록. 아동이 자신이 잘 앉아 있었는지를 10분 간격으로 아동 스스로 기록하도록 합니다. 예컨대 스티커 붙이기. 그 다음에 토큰 경제. 아동이 수업 중에 자리 이탈 없이 10분을 앉아 있으면 교사는 아동에게 토큰을 줍니다. 아동이 일정한 토큰, 뭐 스티커를 모아오면 강화물로 교환해 주는 이런 행동주의 모델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지적 모델인데요. 인지행동이라 불리는 인지적 모델은 인지가 정서 및 행동에 어떠한 역할을 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의 답을 찾는 이론으로서 행동적 모델에 대한 반동으로 발달된 이론적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동의 인식과 반응을 변화시킴으로써 정서와 행동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인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인지 전략 및 기술을 학습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합리적 정서 치료의 중점은 아동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재구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을 보면 합리적 정서 치료의 비합리적 신념과 합리적 신념을 양대를 비교해 보면 막다른 생각의 경우는 이 선행 사건 나에게 끝이다. 이것을 이 선행 사건 나에게 매우 불편하고 혐오스럽고 나쁘지만 끝은 아니다.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의 경우에는 이 선행 사건 내가 참을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었다를 이 선행 사건은 나에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큰 편을 요구할 것이지만 나는 이것을 해낼 수 있다. 마술적 사고의 경우에 이 선행 사건은 부당하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아주 불공평하고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이것을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일어났다면 나는 지금 그것을 바꿔야 하고 참아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만 한다. 비난의 경우에 이 선행 사건을 일으킨 나쁜 사람은 사악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비난과 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나는 그가 나에게 대했던 방법과 다르게 생각하고 대응해야 한다. 흑백 논리적 사고의 경우 나는 항상 불행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중요한 과제를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성취한 것들은 무가치하다. 이것을 거의 모든 사람과 같이 나는 행복과 슬픔, 사랑과 거절,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다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서행동 장애 아동의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자 합니다. 민수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경남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이고요. 5세의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민수는 화가 나면 분노 조절을 못하고 할아버지에게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행동을 수시로 하게 됩니다. 엄마가 퇴근 후에 민수의 숙제를 봐주러 가면 엄마의 고함을 지르면서 책과 노트를 밖으로 던져버리고 분이 풀리지 않으면 대성통곡을 하고 문을 발로 차거나 물건을 문을 향해 던지는 행동을 에, 물건을 문을 향해 던지는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민수는 늦은 시간까지 숙제하는 동안 엄마와 심한 갈등을 빚고 있고요. 엄마는 찌어서 부정적 반응으로 엄마 또한 욕설과 함께 폭력으로 아이를 통제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놀이터에서 혼자 놀거나 친구들에게 욕설,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서 병원에 의뢰한 결과 정서행동 장애 소견이 보인다는 검사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이 아이는 이제 학교와 학교 밖에서도 부정시선과 또래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의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